어제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총 160억 달러 규모고요. 빠르게 입찰 결과를 살펴보면 응찰률은 2.56배가 나왔죠. 그러니까 160억 달러를 발행하는 채권에 400억 달러가 넘게 모집이 된 것입니다. 수요가 꽤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채권 응찰률은 보통 2.4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단 2.56배가 나왔다라는 것은 평균 입찰보다는 높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20년물, 특히 직전 달에 있었던 입찰 결과랑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은 직전 달에 있었던 7월 달 20년물 입찰 결과고요. 그때 물량은 120억 달러였죠. 응찰률은 2.68배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달보다는 이번 20년물 채권 입찰 응찰률이 더 낮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게 되면 발행금리가 4.4999로 결정이 됐고요. 당시 시장금리가 4.49였으니까 사실 높게 결정이 됐죠. 하지만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전반적인 입찰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 결과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입찰 결과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저번에 30년물 입찰 결과 분석과 제가 올린 영상이 따로 있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좀 웃기죠. 그때는 30년물 입찰 결과를 보고 수요가 없다고 말을 했고 지금은 딱히 그때와 다른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응찰률이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직전 달이거든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괜찮다고 말을 하죠. 글쎄요, 저는 입찰 결과만 놓고 보면 응찰률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직전 달보다 더 낮아진 것이고 그 외에 결정금리를 수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크게 시장금리와 입찰 전 시장금리를 웃돌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20년물만 놓고 보면 지금이 더 저조한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난 30년물 채권 입찰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딱히 다른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채권 시장은 무난하게 물량을 잘 소화를 하고 있다. 저는 채권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수요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전에 30년물 채권 수요가 없다고 난리를 칠 때처럼 사실 지금도 채권 결과를 뜯어보면 그때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나쁘다고 보는 게 어렵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문제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를 사줄 사람이 없다, 사줄 나라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채권에 대한 수요 문제는 그렇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그런 20년물 입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20년물 입찰 결과 응찰률 부분에서는 직전 달보다 더 저조했고 여러 면에서 특히 지난 30년물 입찰 결과 대비 딱히 다른 부분은 없었다.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달랐죠. 어제는 꽤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30년물은 상당히 저조했다. 글쎄요. 딱히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일하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우려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가 아니거든요.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 상무부 보도자료거든요. 언제 나왔냐면 8월 2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 상무장관, 지나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결국에는 중국 경제와 관련된 밀접한 뭔가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내비친 것인데요. 사실상 미국 고위 관리 중에 올해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8월 27일부터 30일, 그러니까 뭐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겠죠? 베이징과 뭐 상해 이렇게 둘러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의 관심은 미중의 이제 관계가 조금 회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두루두루 뭐 좀 협력 관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이 보도 자료가 특히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 이제 제재 목록에 있던 기업들 27개를 이렇게 지금 삭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33개에서 중국 기업이 27개를 차지했으니까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풀어준 그런 조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평소보다 엄격하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 리스트, 블랙리스트죠. 거기에 중국 기업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무역 제한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앞으로 미국 공급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지금 중국 상황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한 뭐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금 미국이 이렇게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풀어준 대상 기업들 중에는 생각보다 첨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탈세계화에 대한 글로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있었는데, 역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협력 모두 사실상 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중국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수 있는지 여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꼬가 조금 트이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어제 나스닥 반도체 부분,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던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물론 어제 나스닥은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이 크겠지만 말이죠. 뭐 중국이 채권을 좀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하는데, 뭐 저는 사실 딱히 그렇게까지 긍정회로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최근 23년 6월, 그러니까 미국이 공개한 가장 최근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국채 그래프고요. 꾸준히 팔고 있죠. 뭐 많았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예전부터 계속 팔고 지금은 8,467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화해 모드가 결국에는 중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팔아치우는 미국의 채권 매도 전환이 이루어질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글쎄요, 그거는 미래의 패권국가 경쟁 구도를 놓고 봤을 때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 완전하게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죠. 게다가 이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 약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해서 채권 매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갈등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8,467억 달러 수준인데 여기 이걸 바닥을 찍고 중국이 미국 채권을 늘린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뭐 아직 성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보도자료 날짜는 사실 21일 월요일에 나왔죠. 그리고 이 빨리 나온 언론 보도는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보도가 나온 그런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요일이죠. 지금 와서 이 이슈가 다시 불거져서 이를 이유로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났다? 글쎄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뭐 사실 지금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보기엔 구조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즉 작은 이슈로 크게 흔들리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채금리 하락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
나타나니까 이제 헤지펀드들의 숏 포지션을 잡았던 헤지펀드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채를 사야 되는, 한마디로 숏 스퀴즈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뭐 변동성 장세라는 것이죠. 아직은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작은 이슈에도 크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도 너무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까지 오른 게 결국에는 잭슨 홀 파월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식이 조금 확대되기도 했고, 결국에는 상당한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봤었던 것이고, 게다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상당히 빠르게 금리가 안정을 되찾은 것,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결된 부분은 딱히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상당히 앞으로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며칠 전 올린 영상 제목처럼 지금 수준의 10년물 금리 레벨이라면 이는 채권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주식시장, 재무부, 연준, 바이든, 그리고 뭐 중국 신흥국까지 모두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죠. 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상무장관 중국 방문은 결국 재무부가 먼저 움직인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내년 당장 선거도 있으니까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재무부겠죠. 이제는 채권 시장에 상당히 유리한 카드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연준의 개입도 있을 수 있고요. QT, 뭐 QE를 하기 전에 뭐 QT의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후에는 금리 인하도 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전에 QE를 먼저 하는 게 패턴이었죠. 재무부의 바이백 이야기도 뭐 재작년부터 좀 나왔었고, 그리고 저는 강력한 것은 은행들의 규제죠. SLR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 뭐 어떤 이벤트가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이 채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의 엔화가 현재는 상당히 약세 구간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이제 추세를 벗어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강세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하방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흐름과 10년물 채권 수익률 상당히 밀접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채권에 유리한 카드가 지금 현재 너무 많습니다. 채권을 많이 찍어서 국가 부채가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그렇게 딱히 동의를 하고 있진 않아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120% 수준인가요? 100%를 넘어섰고, 일본은 한 200%를 넘었죠. 그리고 중국 뭐 100% 미만인가? 하지만 사실 지방 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뭐 딱히 100%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도 정부 부채를 가계 부채가 전부 받아주고 있는 꼴이죠. 사실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가계 부채는 정부가 받아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단순히 GDP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게다가 달러의 지위, 기축 통화로서의 위험을 고려해 본다면, 게다가 이제 유로 달러를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일본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있을까? 사실상 미국의 부채가 제일 많아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아니라는 거, 뭐 그런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중국 이렇게 팔아치운 거 좀 봤는데, 지금 일본도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씩 더 늘리고 있죠. 지금은 1조 달러,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지금 이런 위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전체로 놓고 보면은 7조 5629억 달러죠. 그러니까 23년 9월 기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미국 채권을 각국 중앙은행들이 제일 많이 샀을 때가 7조 7천억 여기인데 지금 반등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19년 1월부터 보시게 되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미국채를 사지 않는다라는 거, 글쎄요. 어떤 자료를 갖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일본도 가장 많이 사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만 주요 국가 보여드리면 영국입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모두 다 최근 자료고요. 룩셈부르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위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프랑스도 미국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최대치로 계속해서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고요.
인도도 늘어나고 있고 싱가포르 마찬가지죠. 그리고 노르웨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독일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네덜란드도 미국 국채 늘리고 있고 필리핀도 늘어났죠.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나라들을 모두 합산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합산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늘리고 있다는 거 변함없는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30년 만에 최대치로 좀 떨어졌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모기지 금리가 7.3인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결국 이는 신규 주택 거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2% 좀 줄어든 부분, 이게 199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구매 지수도 사실 5% 정도 떨어지면서 YOY로는 약 30% 정도나 지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가 7.31%, 20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죠. 이런 금리를 갖고 누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참 의아한데요. 워낙에 기존 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없다 보니까 높은 모기지에도 신규 주택으로 몰린 건데, 그래서 이걸 보고 경기가 좋다고 해석하는 게 상당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마저도 이제 모기지 신청 건수가 감소를 했으니까 이게 주 단위로 발표되는 최근 자료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할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보시면 이제 최근에 신규 주택 판매가 4.4%로 전달보다 높게 나왔죠.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8월 23일 날 발표가 됐지만 이게 7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 신규 주택 판매는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전주 대비 지금 모기지 신청 건수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뜻은 앞으로 신규 주택 판매가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모기지 신청 건수 대비 후행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존 주택입니다. 이게 7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2%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미국 부동산 시장 기존 주택이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신규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도 그마저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최근까지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이게 7월 수치니까 8, 9월 가게 되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워런 버핏 주택공급업체 투자했다라는 것은 사실 전체 주택시장을 노렸다기보다는 특정 지역, 텍사스주로 언급이 되죠. 거기에 대한 일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게다가 신규 주택 모기지 조금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얘기도 있죠. 한 5%, 6%대로 좀 낮춰서 공급업체가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도, 사실 이것도 일부 신규 주택 분양가를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프로모션 이벤트 성격인 거고, 미분양 단지 여러 가지 혜택 주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업체들의 분양업자들 물량 처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지 여전히 좋은 금융 환경을 갖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리고 노동통계청에서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가 오버 집계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죠. 30만 6천 개. 그러니까 이만큼 덜 증가를 한 것인데 이게 지금 더 잡혔었다. 과거 1년 동안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 게 월가의 컨센이죠. 그렇게 예상을 했다면 애초에 비농업 신규 고용 건수를 발표할 때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빼고 집계하면 될 일인데,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좋을 때는 마냥 좋고, 안 좋은 게 나오면 원래 더 안 좋을 건 했는데 조금 더 좋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컨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집계되는 노동, 고용 지표 이렇게 언제든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물론 디테일하게 이번 감소되는 일자리 수가 그렇게 큰 여파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탄한 고용 시장이 악화됐다라고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죠. 그럼에도
생각만큼 뜨거운 고용시장인가, 고용시장, 노동시장이었던가라는 의문은 한 번쯤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달라진 고용시장, 노동 환경을 지금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고용 지표를 의심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슈는 수년이 흐른 뒤에야 관심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풋라커, 신발 유통업체 실적, 이 부분 살피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전통적인 경기 전망 방법인데,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게 신발이라는 것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풋라커의 2분기 매출이 YOY로는 거의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게다가 이제 가이던스도 대폭 줄였고, 주가가 28% 폭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전망을 암울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글로벌 PMI 어제 S&P 글로벌이죠. 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독일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제조업 39.1 PMI가 나왔고요. 직전달이 38.8. 그러니까 직전달보다는 제조업 PMI가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계속해서 위축 국면뿐만 아니라 상당히 낮은 구간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졌습니다. 서비스업도 47.3으로, 네, 보시면 지금 직전이 52.3이었으니까 50 미만으로 위축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9개월 만에 최저치고, 제조업의 불황이 지금 서비스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전체 구성된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44.7, 전월보다 더 낮아졌죠. 컨센보다도 낮고 39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20년 5월 이후 최저. 사실상 코로나를 제외하면 말 그대로 독일 경제는 최악인 상황, 그런 모습을 지금 S&P 글로벌 구매자 관리 지수는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독일이 저러니 유로존이 좋을 리가 없겠죠. 종합지수로 보면 47, 33개월 만에 최저로 집계가 됐고, 제조업도 43.7입니다. 암울하죠. 서비스도 48.3. 여전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의 이제 불황이 서비스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까지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다. 경제가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낮은 구간에 이제 복합 PMI가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제조업이 47.0, 직전에 49였으니까 더 나빠졌죠.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51을 기록하긴 했지만 직전 52.3보다 더 낮아졌고, 이게 이제 6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제조업은 위축 구간, 서비스도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경기 지금 그렇게 탄탄한 곳인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제 GDP 성장 3분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PMI가 이렇게 상당히 형편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미국이 IRL인데 반도체 투자법 등등 해서 사실상 미국 전역이 지금 공사판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나쁜가? 원래 심각한 경기 침체는 공격적인 카펙스 투자 이후에 생기는 게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우리가 타겟팅하지 못하면 조금만 삐끄덕거리거나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쉽게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사실 TSMC가 지금 애리조나 팹을 건축하고 있는 것도 인력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률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TSMC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대한 캐펙스 투자 이후에 경기 침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시장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